다음은 대학 병원으로서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진료하는 경희의료원의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경희의학의 학술적 성과를 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희의료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이번 치과 부문 학술 행사는요, 미래 치의학과 정밀 치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한방부문 학술 행사는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를 되짚어보고 한의학의 변화와 미래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각 학술 행사는 3시간 정도의 구성으로 다채롭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미래 치의학의 변화와 가치를 이끌어 주실 황희환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희환 치과병원장님은 현재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으로서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희환 병원장님께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인간 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장 급변하는 분야가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치의학입니다. 이제 치의학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닌 질병을 미리 탐지해 치료하는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립병원 최초의 치과병원으로서 치과계 최초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우리 경희대 치과병원은 세계 치의학을 주도할 정도로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합니다. 팬데믹 이후 세상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경희는 지난 50년을 지탱해준 경희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경희가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선명해지는데요. 세계의 구강보건 정책을 설계하는 이전 치과병원장을 역임하신 박영국 사무총장님입니다. 전공의로서이긴 하지만 의료원 가족이 이제 됐던 게 제가 1981년도입니다. 그때 개원 10주년 행사 때 제가 경희의료원 인턴으로 의료원 가족으로서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이 2021년이니까 우리 의료원과 함께 거의 40년 가까이를 의료원과 함께 해왔습니다.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포스터와 테이블 클리닉을 준비하면서 사진은 학교 앞에 사진관에서 인화를 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붙였고요. 글자는 그 스티로폴로 된 판을 사다가 써서 일일이 가위와 칼로 잘라서 붙이는 그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로 제작하는 시대까지 참 많은 그 기술의 발전을 몸으로 겪으면서 지내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과거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새로운 세계일 수도 있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를 합니다. 1965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최초로 그 당시 문교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로서는 최초의 치과대학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1967년도에 사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치의학과 학생 모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년제 치의예과 1기생들이 1967년도에 처음 입학했고,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사립치과대학으로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10월 5일 날 대망의 경희의료원이 개원이 되면서 치과대학 부속병원, 그 당시는 의료법 개정 이전이어서 공식 명칭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이었습니다. 역시 1971년 10월 5일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원의 발전과 함께 쭉 발전을 해오다가 2014년도에 그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치과대학으로선 최초로
우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희의료원과 함께한 치과대학병원이 명실상부한 연구와 연구 기반 진료의 탁월한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왔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그 첫 번째가 탁월한 연구, 또 이 연구에 기반한 진료, 그리고 이들 둘이 결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기술 사업화에 따르는 탄탄한 우리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예외 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세상을 보는 그 스케일은 굉장히 스케일업 되어 있는, 국내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의 활동 무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무대에서 우리 경희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또 경희의 가치를 어떻게 확장해낼 건가를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고민하고 있는 깊은 수준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치과대학의 기초학 교실들과 치과병원의 임상교실이 잘 결합된 정말 그 명실상부한 기술의 융복합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의학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이 의학 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어떤 의과대학보다도 좀 더 빨리 의학교육학 교실이 개설이 되고 의학교육학 전공자가 들어와 있고 의학교육의 탁월성을 만들기 위한 의학교육 개발 기술 이런 그 플랫폼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기관도 따라올 수 없는 탄탄한 기반의 의학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선진행정. 이 선진행정이 만들어내는 환자 만족도 제고. 많은 분들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 와보시면 참 그 서비스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의 탁월성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비리그의 그 선도적 위치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하버드가 그 퍼블릭 헬스 쪽에 학교의 팔러시에 무게를 둔 게 이미 30년 전입니다. 그 퍼블릭 헬스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예방의학이나 또는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퍼블릭 헬스일 수도 있고 또는 인류 보편의 가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공중보건 또는 우리 인류의 건강권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는 건강 상태의 불균형, 즉 inequality입니다. 지역에 따르는 건강도의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르는 건강도의 차이, 지역에 따르는 차이, 정치적 구조에 따르는 차이, 온갖 상황들, 심지어는 성차에 따라서, 남녀 간에 따라서도 건강 상태의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는 WHO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강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제3국, 저소득 국가에서는 워낙 영양 상태와 면역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이 균주들이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우리 인류의 건강권을 확보를 할 건가? 마침 우리 그 의료기관의 설립 이념, 이 50년 전에 설립자께서는 질병 없는 인류라는 설립 기치를 걸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될 건가, 또는 이 가치를 어떻게 확장할 건가. 지금 설립된 지 120년 된 FDI라는, 즉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WHO와 같이 어필리에이트 되어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우선 그 교육위원회 에듀케이션 커미티 멤버로 20년 정도 활동을 해오면서 특히 서아시아 지역의 인력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을 해왔었고요. 2017년도에 마드리드에서 140개국의 회원국이 투표로서 당선되는 카운실의 최초로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그러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의 인이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희 의료기관은 향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5차 산업이 이미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5차 산업의 특징은 바로 그런 AI와 인간성과의 결합입니다. 즉 AI에게 우리가 양보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 인류가 다시 찾아오는 게 5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융복합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인간성과 결합을 함으로써 좀 더 인간 삶에 기여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이언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술과 인간성의 결합을 통한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류 삶에 기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치과병원의 미래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는 좀 더 인간 중심의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꿈꾸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우리 경희의료원 50년 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경희의료원의 50년 후는 우리가 어떤 50년 후를 꿈꾸는가가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고 초인류 병원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50년 후에 반드시 경희의료원이 초인류 세계 최고의 병원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 마인드세트를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경희가 더 인간 중심의 의학을 추구하는 대학병원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치과 임플란트 급여가 치과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번용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의 권용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특히 제가 50살 되는 해에 경희의료원 50주년 기념 학술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 임플란트와 골다공증 간의 어떤 그 관련성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내셔널 코호트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생각하게 됐던 어떤 계기라면은 어느 순간인가 턱뼈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골괴사가 오거나 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임상적인 현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견이 실제 우리가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이나 이런 그 에피데미올로지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늘어났느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구강내 혹은 구강의 소염 수술 이러한 코드를 갖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턱에 어떤 염증성인 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상병 코드는 보통 K10.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가서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뭐 오늘은 어떤 치과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술식이나 무슨 임상이라기보다는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제가 이거는 오래전에 2017년에 제가 발표한 그러한 논문인데요. 한 그 당시로부터 역으로 한 7, 8년 정도 이러한 그 환자들, 턱에 염증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어떠한 그 병인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골수염이나 물론 골괴사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잘 못 먹고 그다음에 이게 진료를 잘 받지 못하는 이런 게으르다기보다는 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될까 하는 차에 사실상 여기 보시는 대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어떤 치과적인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이러한 턱뼈 질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별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에 근데 특정 약물과 관련해서 생기는 이러한 턱의 염증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턱뼈의 염증성 질환 혹은 뭐 골수염, 골괴사가 어떤 이러한 병인론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전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위 그 심평원에 오픈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이제 인터넷 통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사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러한 그 65세 이상의 턱에 염증성 어떤 병소가 있는 환자들이 꾸준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환자 수의 증가가 증가율을 봤을 때, 증가율 자체를 봤을 때 2014년, 15년 요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큰 데이터에서 내셔널 코호트에서 이러한 수치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병으로 인한 행위가 어떻게 증가했나 봤을 때 구강 내 소염 수술, 그다음에 구강 외 소염 수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앞골내 염증을 제거하는 뭐 부골 제거술이라든지 죽은 뼈를 괴사된 뼈를 절제하는 무슨 그 앞골 절제술이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환자들이 65세 이상의 노령층 환자에서 이러한 환자들이 점점 환자 수도 늘고 어떤 이거에 따른 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보시면 이거에 따른 의료 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치료도 못 받고 못 먹고 하던 시대에 생기던 병이 현재 와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연구하던 분야가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어서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제 남성에게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여성에서 이제 폐경기 이후에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남녀 구분을 이렇게 보면은 65세 이상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에 이러한 그 턱의 염증성 병태를 보이는 그런 환자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중에 대부분이 여자만 증가하고 있고 남자는 별로 어떠한 그런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환자 수니까요. 이게 남자들이 조금 일찍 죽고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긴 한데 남자들 주로 보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하고 위험한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80세 이상의 남자가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휠체어에 오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요. 그래서 여자 환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65세 이상의 여성이 많은 것이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떤 저기 치과적인 치료, 우리가 뭐 어떤 거 이런 병태의 증가와 관련된 요인이 그럼 뭐가 있었는가? 우리가 아까 봤을 때 2015년가를 기점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이전에는 없었던 거, 별로 없었던 거, 혹은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거, 그러한 어떤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치과 임플란트가 어떠한 2014년인가 여름 이후로 그 당시엔 70세죠. 처음에 2개씩 전 국민 급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랑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치과 임플란트라는 게 비급여였기 때문에 임플란트 어떤 그 식립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자료에 잡히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한 자료가 이제 저희가 잡히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치과 임플란트 식립과 여기에 관련된 의료 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확대폭이 또 이제 그 수혜 폭이 늘어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이쪽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치과 임플란트의 수술 식립술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치과 임플란트가 그럼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임플란트 급여화가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엔 75세였군요. 75세. 그 다음에 점점 확대돼서 보장성이 확대돼서 지금은 65세 이상 본인 부담분도 줄고 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의도나 환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러한 고령층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환자는 뭐 제가 이전에 봤던 그런 환자인데요. 이 환자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뼈가 죽어서 턱뼈가 괴사가 돼서 이렇게 잇몸이 녹아서 이렇게 다 노출된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환자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임플란트 주변에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이제 골괴사의 증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임플란트가 그럼 과연 이러한 약물 관련 악골괴사의 어떠한 그 시발점, 그 어떤 트리거가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약물 관련 악골괴사라는 것은 이제 발치나 어떤 치조골을 인볼브하는 여러 가지 수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치과 임플란트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치조골에 어떠한 그 수술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거기에 박혀서 뭐 아무리 이러한 임플란트가 뭐 생체 친화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몸의 입장에서는 포린바디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중반부터 특정 연령대에 이제 임플란트가 급여화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심평원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예방 교수님과 그 다음에 골대사학회의 도움으로 저희가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셔널 코호트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스터디가 과연 오스테오포로시스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오스테오네크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오랫동안 걸친 어떤 의문과 어떤 임상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은 임플란트 급여에 따라서 노령층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메디컬리 컴프로마이즈드 페이션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어떠한 그런 찬스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급여에 따라서 환자들이 이런 거에 많은 또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를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많이 환자에게 노출이 됐을 때 일부 환자에서 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는 잘 알려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컬 팩터로는 발치죠, 발치. 이를 빼고 나서 생겼다더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서저리 역시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이거는 별다른 큰 데이터가 그동안 없어 왔습니다. 이제 작은 데이터에서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잘 밝혀진 바는 없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의 어떤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저희가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이제 이것을 얻어서 분석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대부분 교수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테지만 원하시는 경우에 이게 연구를 기획을 해서 심평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샘플을 했던 건데 상당히 많은 수의 70세 이상의 골다공증을 갖는 환자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여기에 들어오죠. 근데 이 중에 이제 몇몇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규모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게 뭐 RCT나 이런 게 가능한 건 아니고 결국은 레트로스펙티브의 스타일인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요. 케이스는 이제 임플란트 저희가 궁금한 게 임플란트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알고 싶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가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치과 임플란트가 없는 케이스가 이제 컨트롤로 둬서 각각의 서브그룹을 뒀던 얘기는 이제 치아 발치가 많은 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아 발치 여부에 따라서 또 서브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가장 개체수가 작은 것들을 골라서 저희가 프로펜서시 스코어를 산출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 통계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최종 아웃컴 그다음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별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한데 조정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제 서브 그룹을 저희가 이런 맞게 다른 변수의 어떤 영향을 교란을 좀 줄이고자 줄여서 하는 것들은 이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매치 레시오라는 걸 뭐 더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ONJ 아웃컴에 대한 정의,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제 대규모 데이터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K10.2로 진단을 받고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치료가 같이 동반됐던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ONJ라는 정의로 조작적 정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뭐 허저드 레시오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어떤 소시오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인지 혹은 의료보호 환자인지, 왜냐하면 소득 같은 것들이 또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어떤 변수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질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스포스포네이트 종류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이렇게 뭐 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규모 스터디에서 매칭을 하고 혹은 그 매칭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주로 보고자 했던 변수가 아닌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어떤 좀 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성별, 그렇지만 이것들을 저희가 매칭을 통해서 프로펜서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매칭을 함으로써 그런 차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른 기타 여러 가지의 변수의 영향을 많이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만들었다, 새로 매칭을 하였다, 이제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명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하고 안 하고의 자체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생전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 질환이 언제 발생을 했는가, 임플란트랑 관련해서 언제 발생을 했는가라고 보시면 임플란트를 한 것과 안 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임플란트를 심었던 환자들이 ONJ가 생기는 그러한 어떤 빈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느린 걸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혹은 우려했던 그러한 것들은 약간 좀 다르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크 팩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저스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발치와 이러한 치과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재밌는 것이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있던 환자에서 또 리스크가 ONJ가 생기는 리스크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예측하던 대로 나왔습니다만 또 류마티스 질환이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류마티스 질환에 먹는 이런 약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어떤 고령성을 저해하거나 사이토톡식한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하저드 레이시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뭐 별다른 어떠한 차이를 큰 위험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있는 환자가 약 6.8배 정도의 하저드 레이시오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하저드 레이시오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배 정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환자가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치를 한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서 5.9배의 하저드 레이시오가 있었고요. 오히려 치과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환자는 정상보다도 낮은 어떤 하저드 레이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상당히 뭐 한편으로는 치과 임플란트가 참 안전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했는 것들이 또 다르게 나오면서 저희 연구팀이 좀 한때 좀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발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러한 골괴사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위험 요소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류마티스 환자에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사실 류마티스 환자의 상당수 환자들이 결국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치과 로컬 팩터로에 대해서는 발치는 상당히 관련이 많지만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하저드 레이시오의 레인지를 보시면요, 뭐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그다음에 발치 자체가 큰 리스크 팩터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우려했던 치과 임플란트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아까 비슷한 어떤 이제 치과에서 하는 치조고를 인볼브하는 수술인데요. 발치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았습니다만 임플란트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비슷하기도 않고 오히려 임플란트로 인해서 레이시오가 하저드 레이시오가 감소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모양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이 치조고를 뚫고 들어가고 어떤 이러한 위해 작용을 하는 것들인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연구한 그 큰 데이터를 봤을 때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리스크 팩터가 아닌 걸로 보여 있고 오히려 하저드 레이시오를 감소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발치를 한 환자에서는 6배 가까이 더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는 발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임플란트 환자가 왔을 때 이가 없는 상태로 오긴 합니다만 그 환자는 결국 어디선가 이를 빼고 온 거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스크리닝하는 이펙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치조고를 인볼브하는 이러한 수술을 했을 때 발치를 먼저 거치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발치를 잘 견뎌야겠죠. 그래서 발치 수술을 잘 견딘 사람이 임플란트로 이행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하저드 레시오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해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발치를 할 때보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수술자들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잘 알려진 리스크 팩터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환자가 또 역시 ONG 리스크를 보였으므로 저희 일선에서 치과 치료를 할 때 무조건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했느냐만 따지기보다는 기타 다른 이와 관련된 다른 코모비디티를 갖다가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과 임플란트는 리스크 아니다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재작년쯤에 독일 구강학원면외과 학회랑 독일 치과 임플란트 학회 몇몇 학회가 모여서 치과 임플란트와 이러한 약물 관련 악골 회사의 포지션 페이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적절한 위치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점막에 대한 압박을 줄임으로써 골괴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개 골괴사가 일어나는 어떤 트리거 팩터 중에 하나가 틀니에 의한 압박으로 점막이 소실되는 거에서 시작이 많이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그거를 틀니를 지지해 줌으로써 어떤 점막에 대한 손상을 줄여서 오히려 오스테오네크로시스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임플란트랑 다른 문제인데요. 발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심평원 데이터를 봤을 때 고령층의 발치 환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보시면은 파란색이 80세 이상인데요. 80세 이상의 발치 환자가 보시면 막대 그래프트 중에서도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9년, 20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고 발치 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치 건수가 증가하고 우리가 구강보건에 있어서 일을 많이 뺀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치아의 상실이 온다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령층이 그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은 수가 1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발치 빈도수가 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랄 케어에 대한 어떤 서플라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오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러한 어떠한 급여 확대나 보장성 확대에 의해서 이런 서플라이 인듀스드 디맨드가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틀니가 급여화가 들어갔고 임플란트도 급여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치료를 우리가 쉽게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고령층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어떤 이러한 시술의 증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현재 어떤 보건의료 정책을 보면은 이러한 추세를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발치 환자의 증가율을 봤을 때 이제 공교롭게도 임플란트 급여화 시기와 맞물려서 그 비슷한 연령대에 발치 환자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70세 이상이 이게 증가하는 거 보시면 70에서 74세는 2015년에 증가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 보장성 확대의 타이밍에 따라서 그거를 위한 술식이 같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가 실제 우리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쉽게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고령층이 증가해서 메디컬리 컴프로마이즈드 페이션트가 증가하고 이런 사람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요구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들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최근 악골의 염증성 질환의 증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인 탐색을 해봤을 때 고령층의 발치행위의 빈도 증가는 ONG 리스크를 증가하는 걸 일단 보이고요.
치과 임플란트의 일부 급여와는 아직은 ONJ 리스크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롱텀 스터디 했을 때 어떻게 다를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